탐욕이 스스로를 삼키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산골 고을에서 홀로 친정의 위기를 맞겠다 나선 막내딸이 있었으니 그 고을 제1의 악덕 전주를 상대로 손에 쥔 것이라고는 지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딸은 재산도 권세도 없이 단 하나의 함정을 받고 탐욕에 눈먼 자는 제 발로 그 안에 걸어 들어갔지요. 과연 그 함정이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딸이 끝내 지켜낸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산골고을에 산삼과 약초로 대를 이어온 엄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 막내딸 소은은 어려서부터 눈썰미가 남달랐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산길을 오르며 약초의 이름과 쓰임새를 하나씩 익혔고 동네 어른들도 저 아이 멀리가 산보다 높다며 혀를 내둘렀지요. 소은이 20이 되던 해 이웃 고을의 넉넉한 선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소은의 부지런함과 침착함을 아꼈고 소은 또한 새벽 어스름부터 일어나 부엌을 채우고 시어른들의 기척보다 먼저 움직이는 며느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소은을 믿고 따랐지요. 그렇게 소은이 시댁 살림의 뿌리를 내리고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느닷없이 친정에서 사내 하인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와 소은에게 쪽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오라버니인 명운이 보낸 것이었지요. 오라버니께서 웬일로 갑자기 친정에서 기별이 오다니 소은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치밀었습니다. 쪽지를 펼치는 손이 조금 떨렸지요. 단 몇 줄이었는데 읽는 내내 소은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약초밭이 고을 전주 강부자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다는 내용이었지요. 소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친정에서 그 약초밭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조부 때부터 피땀으로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었지요. 그 밭에서 약초를 팔아야 부모님 약값도 나오고 집안 식구들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밭 하나가 친정의 전부였지요. 그리고 강부자라는 이름은 소은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친정 마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강달복이라는 자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전주였습니다. 논밭을 사고 파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과 엽전을 빌려주고 어마어마한 편리를 받아 챙기는 고리채로 재산을 불려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한번 빚을 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웠지요. 이자가 이자를 낳고 어느새 원금보다 변리가 더 커져서 집과 전답을 통째로 내놓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달복에겐 남다른 집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조상의 무자리, 즉 명당의 병적으로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직관이 있다면 먼 고을까지 찾아가 물어보고 남의 딴이라도 명당 자리라 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빼앗으려 했지요. 실제로 마을에서 몇 집이 강달복에게 선산을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소은은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강달복이 우리 집을 건드려 소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소은은 그날 바로 시어른들께 여쭈었습니다.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 다녀오겠다고 정중히 아뢰었습니다. 시어른들은 소은의 낯빛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지요. 걱정 말고 다녀오라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셨지요. 돌쇠를 데려가거라.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돌쇠는 시댁 하인이었는데 몸집은 느릿느릿해 보여도 시키는 일은 틀림없이 해내고 눈치 또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물정에도 밝고 무엇보다 소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지요. 두 사람이 친정 마을을 향해 길을 나서던 그 시각, 소은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달복이 어떤 인물인지는 대충 알았지만
이번 일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직접 가서 봐야 했지요. 약초밭을 노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실마리도 보일 것이었습니다. 소우는 낮은 산길을 걸으며 봄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중턱에는 아직 진달래가 남아 있었지요. 저 산 어딘가에 아버지가 손수 일꾼 약초밭이 있었습니다. 소우는 작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쉽게 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지요. 친정까지는 반나절 길이 넘었습니다. 소우는 걸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강달복이 고리채를 놓는 자라면 협박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당에 집착하는 자라면 그 욕심을 이용할 여지가 있었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드디어 친정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은 초가지분들과 저 멀리 뒷산 능선까지 소우는 잠깐 발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친정에 도착해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마당은 쓸지 않은 듯 낙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장독대 옆 두레박은 물을 그따만 채로 그냥 걸려 있었지요. 안채 쪽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우는 신발도 제대로 추스르지 않고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버지가 아랫목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은 채였지요. 그 곁에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고 큰 언니 복녀는 그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소운이 들어오는 소리에 복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운아, 복년은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다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지요. 소운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살갗이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 위로 핏기가 가신 자리에 주름만 깊어져 있었지요. 화병이 도진 것이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군 약초밭을 빼앗길 처지라는 소식에 울화가 치밀어 올라 그만 자리에 눕고 만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운을 바라보셨지요. 그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운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니 오라버니 명운이 섬돌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소운이 옆에 앉아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운아, 미안하구나.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는데 명운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약초밭 수확이 절반으로 줄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한동안 일을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이 집안 살림이 빠듯해졌고 명운은 부족한 살림을 메우려고 강달복에게 약간의 엽전을 빌렸습니다. 분명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요. 그런데 강달복은 거기에 별일을 어마어마하게 붙였고 갚을 날짜가 되었을 때 명운이 빚을 전부 갚지 못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강달복은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약초밭 문서를 가져오라 했지요. 명운이 거절하자 이번에는 관가에 고발하겠다며 나온 것이었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을 빌미로 관에 끌고 가겠다는 협박이었지요. 실제로 강달복은 고을 삿돈와도 안면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의 말이 허풍이 아님을 명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초밭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명운은 힘없이 말을 마쳤습니다. 복년이 나오며 그 말을 듣다가 또 눈물을 흘렸지요. 복년 또한 소식을 듣고 시댁에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려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소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손을 놓은 얼굴이었지요. 부모님은
방에 누워 계시고 오라버니는 고개를 떨구었고 언니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아무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요. 소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오라버니, 이제 걱정 마세요. 짧고 단단한 한마디였습니다. 명운이 의아하다는 듯 소운을 올려다보았지요. 복년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운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소운은 그날 저녁 마을 안팎의 안악 몇 명을 은근슬쩍 수소문했습니다. 강달복에 대해 더 알아야 했으니까요. 소운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가 고리채 업자라는 것과 명당에 집착한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빈틈도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생각보다 자세했습니다. 강달복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나이가 이미 60에 가까우니 손자를 보지 못할까봐 속을 끓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요 몇 달 용하다는 직관을 수시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도 들었지요. 가문의 기운이 쇠하고 있어서 자손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한다는 말을 직관한테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은은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돈도 있고 땅도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것이 자손이 끊기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기운 좋은 명당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지요. 약초밭을 노리는 이유도 결국 그것과 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우는 본체 뒷문을 열고 잠시 뒷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산 능선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지요. 뒷산 위쪽에는 사람이 거의 오르지 않는 황무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소금 창고가 있던 자리인데 소금기가 깊이 베어풀 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었지요. 아버지도 오라버니도 그 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소우는 그 황무지를 떠올리며 뭔가를 마음속으로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욕심이 많고 미신에 약하고 자손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스스로 믿게 된다는 것을 소우는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건드릴 수만 있다면 싸움은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었지요. 돌쇠가 다가와 소운 곁에 섰습니다. 아씨, 뭘 보십니까? 소운은 뒷산을 계속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 산이 우리 편이 되어줄 수도 있겠네. 돌쇠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지만 소운이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래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소운의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구멍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구멍으로 길을 낼 수만 있다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운이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고 있는데 마당 쪽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대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서고 있었지요. 앞장선 자는 50줄의 뚱뚱한 사내였습니다. 비단도포를 걸치고 손에는 자개가 박힌 화려한 부채를 들고 있었지요. 차림새 하나하나에 돈을 자랑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달복이었습니다. 명운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강달복은 명운을 보자마자 부채를 척 펼쳐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서방, 내 며칠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답이 없는 게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그리하시오. 뒤따라 들어선 하인들이 강달복 양옆으로 서며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위세를 부리는 것이 뻔히 보였지요. 명운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우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강달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러설 이유가 없었지요. 소운의 눈은 강달복을 훑며 하나씩 살피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찬 호박구슬, 그리고 부채에 새겨진 문양. 부채에는 학과 소나무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풍수에서 장수와 번창을 상징하는 문양이었습니다. 우연히 고른 부채가 아니었지요. 허리에 찬 놀이개에도 구름과 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몸에 걸친 것 하나하나가 기운을 담으려는 목적으로 고른 것들이었지요. 역시 듣던 대로구나. 소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불을 과시하는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풍수와 기운에 집착하는 자의 차림이었지요. 강달복은 다시 명운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약초밭 문서를 오늘 내로 넘기지 않으면 내일 당장 관가에 고발장을 넣을 것이요. 엄서방이 내 돈을 떼먹은 것은 이미 증거가 있으니 관가에서 판단하면 될 일 아니겠소. 강달복의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뻔히 보였지요. 명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때 소운이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저 좀 보시지요. 강달복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뜻밖이라는 표정이었지요. 오라버니는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약초밭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이니 문서는 못 드립니다. 강달복이 입꼬리를 실룩였습니다. 아니 나서는군. 오라비가 제때 갚지 못했으니 이제 내가 정하는 대로 해야 할 것 아니요? 소우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짧고 분명한 대구였지요. 강달복은 소운을 잠시 쳐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하기 뭘 안다고 나서느냐는 눈빛이었지요. 더 상대할 것도 없다는 듯 다시 명운을 향해 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관가에 끌고 가겠다는 말을 2번, 3번 반복하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소우는 그 광경을 보며 오히려 차분하게 강달복을 관찰했습니다.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소우는 알았습니다. 강달복은 기세로 누르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기세에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세를 역으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소운의 눈은 강달복의 부채에서 다시 한번 멈추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는 내내 부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빼었다 했습니다. 흥분하면 쥐고 말을 끊으면 펼쳐들었지요. 그 부채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가 심적으로 의지하는 물건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달복은 한바탕 협박을 더 늘어놓은 뒤 하인들을 이끌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도 내일까지요라고 한 번 더 소리를 질렀지요.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명운이 힘없이 주저앉았고 복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운만이 뒷산 쪽을 바라보며 꼿꼿이 서 있었지요. 황무지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려온 그림이 이제 선명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달복은 욕심이 많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땅을 긁어모으는 것도 결국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자손이 끊길까봐, 가문이 쇠할까봐 그 두려움이 명당 집착으로 이어졌고 그 집착이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은 것 앞에서 사람은 눈이 멀게 되어 있지. 그 눈먼 자리를 파고들면 되었습니다. 소우는 마당으로 나온 돌쇠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시키는 대로 산에 올라가야 할 것 같네. 돌쇠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운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빛났지요. 이제 짤 시간이었습니다. 강달복이 돌아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운은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강부자를 보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명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달복이 명당의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손이 끊길까봐 두려워하며 직원을 수시로 불러들인다는 것, 그리고 믿고 싶은 것 앞에서는 이성을 잃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짚었지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명운이 물었습니다. 뒷산 황무지를 이용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 땅은 소금 창고로 쓰던 자리라 아무 쓸모가 없는 곳인데 소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으닌 겁니다. 소운은 그날 밤 계획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운이 풀어놓는 말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말이 되는 이야기였지요. 복년이 먼저 눈빛이 바뀌었고 명운은 듣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눈을 감으셨는데 그 표정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계획의 첫째 순서는 명운이 맡았습니다. 운모 가루와 조개 껍데기 가루를 구해오라고 했지요. 운모는 석재상에서 구할 수 있었고 조개 껍데기는 마른 것을 빠지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요. 명운은 그것을 구해다가 밤마다 뒷산 황무지에 골고루 뿌려야 했습니다. 낮에 뿌리면 사람 눈에 띌 수 있으니 반드시 깜깜한 밤에 해야 했지요. 운모와 조개가루는 달빛이나 희미한 불빛에도 빛을 반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흰빛이 돌면서 안개처럼 은은하게 번져 보이지요. 멀리서 보면 마치 땅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명운은 그날 밤부터 바로 움직였습니다. 낮에 재료를 구해두었다가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에 혼자 뒷산을 올랐지요. 황무지 구석구석에 가루를 고르게 뿌리고 돌틈 사이사이에도 채워 넣었습니다. 이른 새벽 옅은 안개 속에서 황무지 쪽을 바라보니 흐릿한 빛이 땅 위에서 아스라이 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운은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지요. 가루를 뿌린 자신이 보기에도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복년이 맡았습니다. 소운은 언니에게 마을 우물가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을 꼼꼼히 일러주었지요. 우물가에서 안압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용한 직원한테 들었다며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자꾸 안 풀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뒷산 황무지에 황금 구렁이가 잠들어 있다는데 그 땅의 기운이 어마어마해서 우리 집안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지요. 그 땅을 품을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 갖는다면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당할 그릇이 못 되니까. 복년은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내 말을 사람들이 믿어줄까? 소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슬픈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힘드니까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복년은 다음 날 이른 아침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마침 3명의 안악이 모여 있었지요. 복년은 물을 긋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악 하나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복년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운이 시킨 그대로 말입니다. 우물가의 안악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날 오후에 이미 마을 절반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소문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지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일수록 더 빨리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강달복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소운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달복 같은 사람은 마을 소문에 항상 귀를 열어두고 있을 것이었으니까요. 특히 명당이나 기운에 관한 이야기라면 더더욱이지요.
소문이 퍼진 날 밤이었습니다. 소은은 돌쇠를 데리고 직접 뒷산 위쪽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황무지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마을 쪽에서 보면 이 황무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가늠해보고 싶었습니다. 달이 반쯤 뜬 밤이었는데 황무지 위로 희부연 빛이 안개처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명운이 뿌려둔 운무 가루가 달빛을 받아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지요. 소은은 잠시 그 광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소은이 작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면 됐네. 강달복이 이 광경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 자손 걱정에 명당을 찾아 헤매는 자가 이 빛을 목격하면 소문과 눈앞의 광경이 겹쳐지면서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번 믿기 시작하면 스스로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법이었지요. 소은은 뒷산에서 내려오며 멀릿속으로 다음 순서를 점검했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뒷산도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소문을 확신으로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지요. 강달복이 가장 믿는 것은 결국 직관의 말이었습니다. 직접 찾아다닐 만큼 직관의 말에 의지하는 자였으니 직관이 나타나 이 땅을 명당이라 말해주면 그것으로 판이 완성될 것이었지요. 소은은 걸음을 멈추고 돌쇠를 돌아보았습니다. 자네가 직관 흉내를 좀 내줘야겠네. 돌쇠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은이 빙근 웃었지요. 돌쇠는 잠시 멈칫하다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뭐 어려울 것 없지요. 소은의 눈빛이 환해졌습니다. 판의 마지막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진 날, 소은은 돌쇠에게 한 가지를 더 일러주었습니다. 자네가 먼저 강부자를 찾아가면 안 되네. 강부자가 자네를 수소문에서 찾게 해야 해. 돌쇠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섰습니다. 장터 주막에 짐을 풀고 탁주 한 잔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건네왔습니다. 돌쇠는 어디서 오는 길이냐는 물음에 여러 고을을 돌며 지세를 살피는 중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저 북쪽 산 기운이 예사롭지 않은데 오래 묵은 기운이 이제 막 올라오려 하는구먼.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길을 쫓근 세웠습니다. 누군가 어느 산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지요. 돌쇠는 그냥 말을 흐리며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면 궁금증이 더 커지는 법이었지요. 그날 저녁 장터에는 직관 하나가 엄씨 집 뒷산 기운이 심상치 않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복년이 우물가에 뿌린 이야기와 합쳐지며 더 크게 불어났지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돌쇠가 주막에서 짐을 싸 떠나려는 참에 낯선 하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강달복이 보낸 자였지요. 직관 어른을 뵙고 싶다는 전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지만 돌쇠는 내색하지 않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바쁜 길이지만 잠깐은 만날 수 있다고 했지요. 강달복을 만난 자리에서 돌쇠는 말수를 극도로 아꼈습니다. 소은이 당부한 대로였지요. 강달복이 먼저 뒷산 황무지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나오는 길에 봤소. 오래 잠들어 있던 기운이 이제 땅 위로 솟으려는 기색이 보이더이다. 강달복의 눈이 반짝였지요. 강달복이 다음 질문을 쏟아내려 하자 돌쇠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가 직접 그 땅을 밟아야 알 수 있겠소. 지세라는 것은 말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강달복은 당장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자고 했지요.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무지 위에서 돌쇠는 소은이 가르쳐준 대로 움직였습니다. 땅 여기저기를 천천히 밟아보고 눈을 가늘게 뜨고 사방을 살피고 무릎을 꿇고 땅에 귀를 가까이 대는 신음도 했지요. 강달복은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오래 침묵을 지킬수록 강달복의 초조함은 더 커졌지요. 한참 뒤에 돌쇠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소이다. 황금 구렁이가 수백 년을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는 허언이 아니오. 강달복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돌쇠는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기운이 절정에 올랐다는 것이 문제요. 절정을 지나면 기운은 차츰 식어버리게 되는데 그리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강달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요? 돌쇠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천천히 손가락을 꼽는 신음을 했습니다. 보름이요. 그 안에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조상을 모셔야 기운을 품을 수 있어. 강달복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거기서 말을 끊고 뜸을 들이더니 마지못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이웃 고을 최진사 어른이 이 산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와 땅을 좀 살펴봐 달라는 부탁이 있었지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그 때문이었는데 너무 오래 지체한 것 같소.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달복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웃 고을의 유지, 최진사는 실제로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달복에게는 그 이름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탐내는 것을 남도 탐낸다는 것, 그것이 사람 욕심에 불을 지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소은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강달복은 돌쇠의 소매를 붙잡다시피 하며 물었습니다. 최진사한테는 아직 아무 기별 안 한 거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직은 그렇소. 하지만 나도 먹고 사는 사람이라 오래 기다려드리기는 어렵소이다. 눈치 빠른 강달복은 그 자리에서 돌쇠에게 돈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제발 최진사 쪽에는 발걸음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지요. 돌쇠는 돈꾸러미를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소은이 단단히 일러두었으니까요. 돌쇠는 돈꾸러미를 소매 안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엄씨택이라니. 그쪽과 이야기를 하셔야겠지요. 나는 그저 기운만 잃는 사람이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돌쇠가 소은에게 돌아와 자초지종을 전하는 동안 소은은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달복은 지금쯤 머릿속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을 것이었습니다. 소문과 눈앞의 빛, 지관의 말, 그리고 경쟁자의 등장까지 이 모든 것이 겹쳐지면서 강달복의 이성은 조금씩 자리를 잃어가고 있을 것이었지요. 소은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달복이 스스로 달려오는 순간을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소은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멀리를 단전히 올렸습니다. 오늘은 강달복이 직접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사람의 욕심이란 한번 달아오르면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소은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었지요. 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강달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하인들을 잔뜩 데려온 전날과 달리 신복 하인 하나만 데리고 왔습니다. 위세를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러 온 것이란 얘기였지요. 소은은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달복이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조용히 왔다는 것,
그것은 이미 판이 기울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달복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소운을 찾았습니다. 명운이 나오려 하자 손을 저으며 지난번 그 안악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요. 소운이 천천히 마루로 나왔습니다. 강달복은 소운을 보자 전과 달리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뒷산 황무지 말이요. 그 땅을 팔 생각이 없어. 뒷산이라니요. 약초밭 얘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닙니까? 그렇소. 약초밭은 그냥 가지시오. 네, 그건 어떻게든 하겠소. 소운은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꾹 누르며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은 못 팝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지요. 강달복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소. 소운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상님의 뼈가 묻힌 산이라 팔 수가 없지요. 사실 그 황무지는 조상의 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달복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요. 강달복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말을 꺼냈지요. 그러면 기와집 채를 드리겠어. 소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팝니다. 강달복이 목소리를 조금 눕혔습니다. 거기에 논 5마지기를 넘겠소. 소운은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못 팝니다. 돌아가시지요. 강달복은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거절당할수록 그 땅이 더 가지고 싶어지는 것이었지요. 탐욕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손에 넣기 어려울수록 더 크게 보이는 법이었지요. 강달복은 목소리를 낮추며 한 발 더 들어왔습니다. 내 전 재산을 걸겠소. 소운이 처음으로 눈을 살짝 들어 강달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재산이라니요. 강달복은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기와집 세 채와 마을 안팎 논밭, 그리고 읍내 상단의 지분까지 모두 문서로 넘기겠다는 것이었지요. 소운은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지요. 소운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강달복이 그 침묵을 못 견디고 먼저 말을 꺼냈지요. 어떻겠소? 이 정도면 조상님도 이해하실 것 아니겠소? 소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지못한 듯 오래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 부자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가족들과 상의는 해봐야겠습니다. 강달복의 눈빛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소운이 말을 이었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문서는 삿돈 앞에서 정식으로 관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관가의 도장을 받겠다는 말이었지요. 강달복은 당연하다는 듯 그 자리에서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운의 조건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삿돈의 확인을 받아두면 적어도 나중에 딴소리 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삿돈과 안면이 있는 강달복이 이를 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강달복은 자신이 함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생의 기회를 잡는다는 흥분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소운은 안으로 들어가 가족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녀는 손을 꼭 쥐며 긴장했고 명운도 소운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계셨지요. 소운이 아버지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 손이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평생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던 손이었지요. 소운은 그 손의 온기를 가슴에 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관가로 가는 길은 강달복이 부른 가마가 있었지만 소운은 사양하고 걸어갔습니다. 명운이 옆에서
나란히 걸었지요. 명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이냐? 소은이 앞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관인만 찍히면 끝나는 겁니다. 삿돈 앞에서의 문서 작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달복은 문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기와집, 논밭, 상단 지분이 모두 적혀 있었지요. 소은도 문서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삿돈가 양쪽의 도장을 받고 확인을 마쳤지요. 엄씨집 뒷산 황무지는 강달복에게 넘어가고 강달복의 전 재산 목록은 소은의 손에 들어오는 계약이었습니다. 강달복은 문서를 받아들고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이제 그 땅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소은은 문서를 접어 단단히 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관가마당에서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강달복은 발걸음이 빠르고 가벼웠지요. 소은의 걸음은 느리고 조용했습니다. 명운이 소은 옆에서 낮게 물었습니다. 이러면 다 끝난 게냐? 소은은 품 안의 문서를 손으로 한번 다독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강 부자가 스스로 끝낼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은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강달복은 지금쯤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파헤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었지요. 소은은 다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탐욕이란 결국 제 발로 함정 안에 걸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달복도 그걸 스스로 하고 있었지요. 소은은 단지 그 길을 열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뒷산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은이 일어나 문을 열자 황무지 방향에서 사람들 목소리와 삽질 소리가 뒤섞여 내려오고 있었지요. 강달복이 벌써 일꾼들을 풀어 땅을 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소은은 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러설 이유가 없었지요. 명운이 방 앞을 초조한 듯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런 명운을 조용히 안심시켰습니다. 파면 팔수록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뒷산에서는 아침 내내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달복이 부린 일꾼이 10명은 좋게 되는 듯 했습니다. 땅을 한 뼘씩 파내려갈수록 강달복의 기대는 더 커지고 있었지요. 직관이 말한 황금구렁이 절정에 오른 기운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된다는 말. 그 말들이 강달복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정오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삽질 소리가 뚝 끊겼지요. 삽질 소리가 뚝 끊겼지요. 소은은 그 침묵을 들으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마을 쪽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낙 둘이 엄씨집 대문 앞을 지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부자가 뒷산을 다 뒤집어 놓았는데 나온 게 소금 가마터랑 썩은 나무 뿌리뿐이래. 그 말이 대문 안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지요.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마을 전체에 퍼지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지요. 그 황무지는 오래전 소금 창고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소금기가 땅속 깊이 베어들어 있어서 어떤 작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곳이었지요. 황금 구렁이도 영험한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소금 창고의 흔적만 남아 있었지요. 그날 오후 늦게 강달복이 엄씨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리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지요. 하인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강달복은 대문을 밀치듯 열고 들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기요. 이건 사기란 말이요.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소. 소운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강달복은 소운을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며 따졌지요. 소운은 강달복이 소리를 다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강달복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소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 부자님, 저는 그 땅이 명당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강달복의 눈이 흔들렸지요. 저는 조상님의 뼈가 묻힌 땅이라 팔 수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강 부자님이 꼭 사겠다고 하셔서 못 이기고 응한 것이고요. 소운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강달복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반박을 하려 해도 소운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명당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황금구렁이라는 말도 기운이 절정에 달했다는 말도 없었지요. 강달복은 목소리를 다시 높였습니다. 그래 치관, 그 치관이 그리 말하지 않았소. 그 치관 말을 믿고 한 것이었어. 소운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치관이라니 무슨 치관을 말씀하신 건지요. 강달복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갈았지요. 하지만 따지면 따질수록 자신이 스스로 판단한 것임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강달복은 관가로 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자기로 고발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가시지요. 삿돈 앞에서 확인까지 마친 계약이니 삿돈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겁니다. 강달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인을 받은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것도 자신이었지요. 서류 어디에도 땅의 가치나 내용물에 대한 보증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도장을 찍은 것이었지요. 강달복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해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질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나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지요. 소운은 강달복이 대문을 나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계약서대로 재산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내일 다시 관가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관가에서 재산 이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증명된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삿돈도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요. 강달복은 그 자리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날과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기와집 문서, 논밭 문서, 상단 지분 문서를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평생 긁어모은 것들이었지요. 그 문서들이 소운의 손으로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절차가 끝나고 관가마당을 나서는 강달복의 뒷모습은 아침에 들어올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들어올 때는 아직 무언가 남아있다는 듯 어깨를 세우고 있었지만 나갈 때는 그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달복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소운은 문서들을 품에 안고 관가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소운아, 네가 해냈구나. 명운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소운은 대답 대신 문서를 한 번 꼭 쥐었습니다. 해낸 것은 맞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지요. 되찾은 것들을 제대로 쓰는 것이 남은 일이었습니다. 강달복과 그 식솔들은 그날 이후 고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지요. 평생 남의 것을 빼앗으며 쌓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탐욕이 스스로를 삼킨 것이었지요. 소운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욕심이 이성을 앞서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길을 잃는다는 것을요. 소운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부모님께 드릴 좋은 약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넘겨받은 재산 중에 은내 상단의 지분이 있었으니 그것을 통해 좋은 약재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화병에 쓰는 약재와 아버지의 기침과 허리에 좋은 약재를 따로 골랐습니다. 아버지는 약초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지만 정작 당신 몸에 쓸 좋은 약재를 사드신 적이 없었지요. 재산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소은은 오라버니와 언니를 불러앉혔습니다. 강부자의 기와집과 논밭은 이미 관가에 내놓았고 그중 논밭 일부만 명운이 맡아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지분 중에서 작은 전포 하나를 복년에게 내주었습니다. 복년의 남편이 장사 경험이 있다는 것을 들었지요. 명운과 복년은 말없이 듣다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은이 자신들을 챙겨주는 것이 고마운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막내의 덕분이라는 것이 민망하기도 한 표정이었지요. 소은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강달복에게 빚을 지고 살림을 빼앗긴 마을 사람들 이야기였지요. 남은 것은 모두 마을 사람들을 위해 쓸 것이었습니다. 소은은 넘겨받은 재산 중 일부를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강달복이 받아 챙긴 별리 문서들도 상단 장부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소은은 그 문서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마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할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하게 논밭을 빼앗긴 집이 10곳이었고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도 갚지 못하고 있던 집이 30곳이 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소은은 돌쇠와 함께 마을을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 문서를 돌려주고 빚을 탕감한다고 알렸지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무슨 속셈이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소은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손에 쥐어주고 빚장부의 줄을 긋고 나서야 사람들이 실감하기 시작했지요. 한 집 앞에서는 중년 안악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몇 년을 이자에 짓눌려 살다가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소은은 그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도 별다른 대단한 말도 생각나지 않았지요.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을을 다 돌고 나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아씨, 오늘 많이 걸으셨습니다. 소은이 피식 웃었지요. 몸은 피고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한 날의 기분이 이런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엄씨집 마당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나무를 떼셨고 복년이 전을 부쳤지요. 명우는 어디선가 막걸리를 한 병 구해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 평상에 앉아 식구들을 바라보셨지요. 오래전에 이 집이 온전하던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은을 불렀습니다. 소은이 아버지 앞으로 가 앉았지요. 우리 집안의 진정한 명당은 바로 너였구나. 어머니가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지요. 소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웃었지요. 아버지의 손이 따뜻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바깥 일을 하며 굵어진 손이었지만 소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었지요. 동년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막내가 명당이지. 북동이 막내딸. 명운도 멋쩍게 웃으며 막걸리 잔을 들었지요. 마당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웃음이었습니다. 소은은 그 웃음 속에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당으로 기울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오라버니와 언니의 얼굴. 소은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이곳이 진정한 명단이지요. 다음 날
소은은 시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가 보따리를 잔뜩 싸주셨습니다. 소은이 그만하셔도 된다고 해도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지요. 대문 앞에 가족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복년이 보따리를 들어주겠다고 나섰고, 명우는 소은의 옷매무새를 고쳐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소은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었지요. 돌쇠가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이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지요. 10발자국쯤 걷다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족들이 대문 앞에 줄지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손을 이마에 얹고 소은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소은은 다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소은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웃고 있다는 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명당도 어떤 보물도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었지요. 소은의 발걸음이 봄길 위를 사뿐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꼬마야담이었습니다.